대박의 운명이 걸린 고품격 부동산 수다 방송. 여기 세 남자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골든 타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삼국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별일 없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해외 부동산 특별편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을 알아봤다면 오늘은 이 동남아에서 요즘 가장 핫하다는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현지 사정에 통하신 경제 전문가 모셔보고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사국제 비선실세시죠. 자, 황현희의 저격수. 자, 장용섭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또 베트남 특집이라고. 예. 네, 오늘 옷도 베트남으로 맞추고. 이거 다, 네. 그렇죠. 다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하잖아요. 색깔을 아예 또 맞추고 예. 오셨네요. 예. 예. 요즘에 저 베트남 뜨고 있습니다. 아, 많이 떴죠? 예. 또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그렇죠. 베트남 난리가 아니죠. 굉장히 친근해졌습니다. 예. 오늘 또 갔다 오셨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네네네. 이따도 한번 풀어주시죠.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요. 좀 전에 굉장히 어색하게 이 삼을 이렇게 드셨어요. 예.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권경덕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사님이 또 베트남에 직접 거주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저희가 한 또 5년 됐는데요. 예. 2009년부터 13년까지 4년 거주했습니다. 4년이요? 예. 4년 동안 베트남에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예, 그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네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기관에서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주재원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베트남에 직접 거주를 하셨다 보니까 네. 이 베트남의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좀 많으셨겠네요. 조금 후회되는 게 그때 부동산에 관심 많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때 안 사신 네. 거예요? 그때 못 샀습니다. 그때 못 샀죠? 예, 예. 예. 그때 베트남 상황이랑 지금이랑 또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갈 때마다 네. 진짜 겉으로 보이는 건 많이 바뀐 건 물론이고 제도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도조차도 예, 많이 예. 바뀌고 있다. 실제로 2015년부터죠. 나온 뒤인데 그때부터 부동산 그 주택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외국인들이 소유할 수 있게 예, 됐다. 예.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요. 네네.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디테일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아니요, 지금 그- 끝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예. 지금 이제 뒤에 있는 걸 다 얘기하셔가지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장경석 전문가님도 뭐 베트남 다녀오셨다고요? 저는 제가 한 그 5박 6일 네네네. 다녀왔습니다. 호치민 2박 3일, 하노이 2박 3일. 네네. 예.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네. 베트남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행복지수? 굉장히 밝고 그런 부분. 제가 이제 그 IMF 때 네. 98년 9년도에 미국에 있다가 네네. 1년 들어왔을 때 그때 굉장히 우리나라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들었죠. 근데 1년 있다 딱 내려왔을 때 느낀 게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둡구나, 표정이.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IMF 때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IMF가 어둡지. 아니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예. 조금 약간 그 너무 이제 삶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그게 아니라 뭐 지금 베트남이 예. 경제 성장률이 연간 7%씩 막 쫙쫙 올라가고 그래서 있잖아요. 표정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좀 왜 약간 그런 거기다가 느낌이 있죠. 뭐 먹을 거 많죠. 네. 또 국토가 넓죠. 또 요즘에 많이 관심들 받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행복하죠. 그 장경석 씨가 하는 말씀 있으셨잖아요. 뭐요? 미인이 많았다. 미인도 많고 솔직히 제가 좀 놀랐던 게 네네.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라고 할까 선입견. 선입견 뭐 네네. 가지고 갔는데 네. 굉장히 밝고 미인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군요. 네. 저 한국 들어오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조만간 뭐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또? 나갈 것 같아요. 그래요? 갔다 오시면 또 좋은 정보 많이 가져오시고. 알겠습니다. 갔다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기대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텐데,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 이야기를 또 1편으로 다루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노력을 보여줄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은 한국과 비행기로 이제 4-5시간 떨어진 곳인 만큼 이 중국보다는 이 정보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 베트남의 이 경제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요즘 이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베트남의 소득 수준은 네. 지난 2000년대 말, 네네. 2009년, 10년도 이때 1인당 소득이 1,000달러를 넘어가면서 네. 세계은행 기준으로서 최빈
중국을 졸업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에 2,500달러까지 갔더라고요. 오. 그 원인을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6%대 안정적인 성장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7.4%를 했어요. 올 상반기에 7.4%요. 고성장이죠. 아, 그러네요. 어떤 나라도 이렇게 지금 동남아에서 이렇게 시연하는 나라가 없고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도 7%는 정부가 공언한 대로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호치민 같은 지역은 네. 실제로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10,000를 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구매력이라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실제로 뭐 물가라든지 어떤 그 집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소득 수준이죠. 그거를 설명하는 지표인데 이제 $10,000다. 네, 1인당? $10,000면 뭐 어느 중견 국가 이상이죠. 그렇겠네요.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한국뿐만 아니라 요즘 전 세계가 사실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 부동산이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는 뭐 일단 경제 성장이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를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첫 번째로는 경제 성장이 많이 되는 나라고 네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선례가 있잖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고속 성장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그런 어떤 그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거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조업이라든지 우리가 그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서 중국이 진출을 많이 했잖아요. 모든 네네네. 많은 기업들이 세계에. 네. 근데 지금은 베트남 쪽으로 유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2015년 7월에 외국인도 취득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한 거죠.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베트남의 이 부동산을 그렇죠. 이제 외국인도 구입할 수 있게 예. 문호가 개방이 된다. 정확하게는 주택이죠, 주택. 주택이죠, 주택. 아파트 예. 포함이죠.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규 분양하는 주택에 한해서 예. 기존 아파트는 안 되고 신규 분양하는 그렇죠. 아파트에 한해서. 예. 그리고 거래가 이제 가능한 거네요, 자유롭게. 그렇죠. 예. 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네네. 특히 뭐 조금 더 나아가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규제가 그 해외 많아졌잖아요. 투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또 주택세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들이 이제 뭐 세금을 많이 받게 된다거나 이제 3주택 이상은 또 가중으로 또 많이 받는데 외국에서 구입한 주택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일반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과세가 예. 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부동산 시장이 2009년도 이제 수직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이제 같이 갈 것이다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 베트남 부동산 시장을 이제 집중하고 있다. 또 그것도 이렇게 있죠. 정리를 해야겠네요. 우리나라 교민이 20만 명 있어요. 호치민에 16만 명, 네네. 14만 명. 네. 그다음에 하노이에 16만 명이라고 비공식 어떤 그 통계까지 하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민이 굉장히 그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정보들이 우리나라에까지 많이 오는 거죠. 네네네. 기업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니 임석 전문가님이 이렇게 기가 느껴지는데 나는 지금 느낌이 나 조만간 가겠다. 약간 이런 기분이 저한테 이게 좀 거기 뭐 하여튼 그 네. 보고 온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있어요. 괜찮은 또 물건을 또 보고 오셨군요. 예, 있습니다. 예. 또 혼자만 좀 알지 말고 좀 네. 공유하세요 오늘. 예. 둘이 같이 갈 거예요. 네.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요. 이건 잘 아시는 분이고. 예. 궁금하네요. 또 어떤 정보를 또 얻어오셨나. 네. 오늘 다 푸죠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뭐 시원하게 풀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가 근래 엄청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신문이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좀 어깨 너머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의 상황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과거에 중국으로 많이 유입이 됐다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수직 상승했다고 표현했는데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그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노동집약 산업이 많이 갔고 특히 세계 공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보면 그 가파른 임금 상승이라든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경영 환경이 악화가 되니까 그 옆에 있는 베트남이 주목을 받았던 거고 특히 예전에 과거 같은 그 노동집약 산업의 투자 패턴이 네.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직 상승은 아니더라도 그 중국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들어보면 거의 이제 공산국가였던 이제 나라들이 뭐랄까 좀 이제 개방을 하면서 좀 경제 성장이 좀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이제 그런 이제 축의 한 나라고 그렇다 보면 이제 중국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중국이 네.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제도라든지 네네. 좀 실패했던 부분은 베트남이 보고 보완을 한다? 보완을 해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베트남 시장이 더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오늘 메인이 되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 소유권 문제라든가 뭐 이 세금 문제 사실 이런 것도 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소유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산국가잖아요. 네, 이제 취득세는 없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뭐 취득세가 뭐 주택 같은 경우 뭐 1.1%에서 3.3%까지 구간별로 네. 있지만 여기는 이제 취득세는 없는 대신에 아파트에 우리나라에 없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 물론 이제 여기는 좀 다른 게 그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좀 우리나라는 다른 점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보유하는 동안에 그런 어떤 종부세라든지 우리나라 지금 뭐 종부세 계속 뭐 지금 올린다 뭐 이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건 없어요. 종부세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아니 2015년에 개방되는데 지금 벌써 만들었겠어요? 아직 이게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걸리죠. 일단은 활성화 시켜야 돼요. 일단 투자를 많이 우리는 받아야 지금 된다. 너무 활성화돼서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네네. 지금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외국인 투자를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아직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가 있겠죠. 처음에 취득, 보유, 양도. 팔아야 되니까요. 네, 양도세가 양도 가액. 네. 양도할 때 그 판매가의 네. 2%입니다. 왜 이렇게 싸요? 예. 왜? 싸야지 많이 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양도 가액이라고 하면 이제 뭐 시세 차익이 네. 난 부분에 대한 2%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는? 양도 전체? 가액. 5억에 팔았다 그러면 5억에 2%, 1,000만 원. 뭐 이런 식인데.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불법이라기보다는 네. 그 관행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운계약서 많이 쓰는 게 뭐 불법은 불법이지만 관행처럼 해왔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것처럼 다운계약서가 좀 관행처럼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양도세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 네네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네. 세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풀어보길 텐데 그 소유권이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유가 안 된다면서 뭐 100년이라든가 뭐 이렇게 임대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소유가 이전이 돼요. 아니요, 이제 건물하고 토지가 따로 있죠. 예, 예. 건물 중국 같은 경우도 건물은 이제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만 그 위에 올린 그 위에는 건물이죠? 토지 있죠. 예. 공산국가의 대부분의 어떤 공통점이 토지를 개인한테 소유를 하게 만들지 않죠. 그건 나라 거죠. 나라 거죠, 무조건. 네네네. 무슨 일 있으면 한 번에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밀어, 막 약간 그렇죠. 이런 식이니까. 밀어 끝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 공산국가가 한 번에 개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토지 사용권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이제 사용권이라는 게 50년이다 그러면 다 점점 뭐 40년, 10년, 20년, 30년, 40년 가다 보면 네네네.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누가 살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권을 사고 팔 수 있게 인정을 해준 거죠, 국가에서. 네네. 중국도 몇 년 전에. 자, 실질적으로 사용권을 사게 팔 수 해준 걸 법으로 합법화했다는 거는 네네네.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부동산 소유권이 50년이다 그렇죠. 하면은 내가 팔잖아요. 내가 5년을 살았다가 만약에 팔아요. 그러면 45년만 45년을 파는 거예요? 예.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네. 베트남은 네. 중국은 그랬지만 베트남은 지금 이제 외국인한테 개방된 게 지금 2년 좀 더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토지 사용권을 5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아마 중국의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것도 완전 그냥 개방한다. 그렇죠.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누가 좀 나중에 약간 거래를 애매한 것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투자의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100%다 이제 뭐 임대를 넘기진 않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는 외국인 개방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죠. 일단은 무조건 개방하고 많이 이제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죠. 이게 네. 덩어리를 좀 키우기 위한 그렇죠. 단계다. 경제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근데 약간 좀 주의할 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이렇게 좀